주제는 이제 SKT 해킹 사건으로 본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위협 대응입니다. 좀 거창하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피해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범죄학의 전문가분들과 이제 또 교수님들이 있는데 좀 이제 주제 넘게 이제 범죄학적 시사점으로도 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귀엽게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는 이제 뭐 해킹 사고 개요 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게 뉴스만 틀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사고가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그 간략하게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네,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바쁜데요. 그리고 이제 또 사이버 범죄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요즘 트렌드들, 그리고 기술 고도화, 그리고 이제 공격자들이 어떻게 다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구조도 분석을 좀 해보고, 이제 피해가 이제 개인 조직 그 조직이라고 하면 기업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피해가 총 세 가지 구조로 나뉘는데 어떤 피해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각각 취약한지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 대응이라는 목차는 제가 뺐어요. 예,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좀 되게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는 조금 뺐고요. 그리고 범죄학적으로 이런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자 이렇게 목차를 좀 저기 잡아봤습니다. 예. 일단 SKT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요 사실과 이제 경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냐? 4월 18일 18시 9분에 그 SKT 이제 SOC 시스템 SOC에서 그 이상 징후를 최초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일에 SKT HSS 서버 데이터 유출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SKT에서 키사에 공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일에. 그리고 22일에 이제 SKT에서 이제 개인정보위에 보고했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했고요. 이렇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이제 보안 점검 강화를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그 금융권에서도 보안 점검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25일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SKT CEO가 나와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상으로 교체를 발표하고, 그리고 키사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악성 코드 정보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또 국무총리가 이제 긴급 대응을 지시했고, 그리고 SKT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그다음에 배상을 보장한다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8일에는 이제 전국에서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29일에 정부 국정원에서 이제 각 기관에 대해서 SKT 사용자에 대해서는 유심 전면 교체 명령을 했고요. 예. 국정원에서 얘기한 게 맞았죠. 지금은 원래는 이제 그 유심 보호 서비스로 100% 보호가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IMEI 값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제 유심을 교체하는 게 지금 맞는 대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29일에. 그리고 4월 30일에 SKT CEO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일에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그리고 SKT 신규 가입 접수 중단 조치도 하고, 그리고 5월 2일에 이제 SKT 전 이용자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관련하여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이제 SKT에서 비상 경영 체제로 격상을 했고 국회 법안들도 관련해서 발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의 통신사 기책위약금 면제 법안도 발의를 하고, 그리고
민간 합동조사단에서 BPF 도어의 변종들이 악성 코드들에서도 이제 하나의 악성 코드들에서 그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변종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종들에 대해서 확인한 것들을 또 추가 발견하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에 이용자들이 이제 공포에 떨면서 대규모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5월 6일에 이제 금융권에서 FDS 강화 그리고 보안 점검 확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 보안 점검을 확대 명령을 했고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그 파장을 계속 몰아왔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또 종합청문회 다시 또 개최하고, 그리고 12일에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는 첫 변론 기일이었고요. 그리고 5월 18일에 SKT에서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18일까지 이제 그 5월 18일을 기준으로 PPT를 작성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로 그 또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원래는 IMEI 유출은 없었다고 이제 1차 조사 결과에서 발표됐는데 이제 그 IMEI 유출 정황이 유출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HSS 서버만 털렸다라고 했지만 신규로 이제 개인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들이 다수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IMEI가 뭔지, 뭐 IMSI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일반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왜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엇이 유출되었는지 보면 이제 홈 이제 통신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이제 각 그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있는 홈 가입자 인증 시스템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인증 시스템에서 5대 중에서 3대 서버에 저장된 이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네, 보시면 그 가입자 전화번호, 그리고 가입자 식별번호, IMSI, 그리고 유심카드 일련 번호, 그리고 유심 인증 키, 그리고 이런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관리용 정보 21종이 이제 유출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SKT에서는 이제 단말기 교유 식별 번호인 IMEI는 별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18일에 이 PPT를 작성할 때 이제 1차 조사 결과이므로 추후 변동 가능하다 이걸 달아놨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해킹 사고 조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깊숙하게 사실 이 HS 서버라는 거는 그 통신사의 코어 서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프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이 HSS 서버가 털렸다는 거는 사실 다른 서버들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의 반증인데, 이게 그 별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뭐 안전하다라는 걸 사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IMSI랑 IMEI가 왜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인증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단말기가 먼저 부팅이 되면 이제 통신사 네트워크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이때 IMSI 값이랑 뭐 국가 코드, 이제 통신사 코드 같은 걸로 이제 접속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단말기 IMEI 값도 같이 보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인증 프로토콜에는 이 IMEI 값은 이제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 IMSI로 인증을 시도했을 때 확인된 IMEI 값을 이제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IMSI가 동일한 IMSI 값을 가진 단말기가
이제 다시 이제 네트워크에 붙을 때 이제 요게 최초에 받았던 인증할 때 IMEI 값이 뭔지 이제 매칭을 해서 이게 다른 값이다 하면은 이 단말기는 다른 곳에서 이상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통신을 차단한다는 게 원래 SKT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IMEI 값이 그 유출되지 않았으니 이 IMEI 값은 변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FDS, SKT의 FADS 시스템에서 각 그 이 유심 이 IMSI 값과 IMEI 값이 맞는지 매칭을 하고 다르면 우리가 차단하겠다라는 이 논리로 원래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정황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IMSI 기반으로 이제 HSS 서버에서는 이제 네, 가입자를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HSS는 이제 DB에서 이제 IMSI에 연결된 K 값을 조회해서 그 다시 이제 단말기한테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말기는 이 이제 다시 그 HS 서버에서 그 반환받은 이제 난수 값과 자기의 K 값을 다시 이제 HSS 서버로 인증을 해서 그 값이 같으면 이제 이 단말기는 이제 정상적인 단말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요런 프로세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 내 내 주민등록번호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 그 통신사에서는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네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IMEI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뭔가 2차 인증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유출이 됐을 때 그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나래비를 해봤어요. 예, 유심 복제, 그리고 심스와핑, 감청 및 추적, 사회공학 공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제 차악이죠. 예, 이제 만약에 그 IMSI 오타인데 IMSI 값이 유출되고 K 값이 유출되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IMEI 값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유심 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저기 그 전에 이제 그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이 유심을 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이 세 개 값은 유출된 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심 복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격자는 탈취한 피해자 유심 정보를 활용해서 그 복제 유심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IMEI는 오름으로 공격자의 기기로는 통신사 네트워크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통신사에서 어떤 방어 가능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제 통신사가 이제 피해자가 등록한 유심과 매칭된 IMEI 값으로 이제 접속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차단을 가능하다고 원래 SKT에서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악의 뭔가 정황으로 치닫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FDS로 그 예를 들어 뭐 탐지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어 만약에 그 IMS 값과 K 값 그리고 IMEI 값이 그 동일한 단말기에서 만약에 접속을 했더라도 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서울에서 접속을 했는데 갑자기 5분 뒤에 뭔가 부산에서 접속하는 이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비정상적으로 탐지를 하겠죠. 근데 사실은
요게 되게 우회 가능한 이어폰 반 나눠 들으시네.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사실 이것도 확률적인 탐지로 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그 완벽한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제 고객들이 아시고 이제 지금 뭔가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SKT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들이 있다. 이런 해서 그 IMEI 값이 유출되지 않았으면 가능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방법들이 네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게 그 유심 교체 그리고 이심 발급을 하는 대응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ICC ID 유심 카드 일련 번호가 바뀌게 되죠. 유심 교체랑 이제 이심 발급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K 값이 바뀌게 돼서 이제 그 통신사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없게 되는 유출한 정보로 왜냐면 그 유출된 정보랑 IMSI 값이 다르므로 통신사에서 인증을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유심 재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IMSI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 유출된 정보들의 세 개의 쌍이 맞지 않으므로 이제 그 이론적으로 어, 이 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그 저기 대응 방법으로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번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값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무엇을 또 할 수 있나? 이제 유심 복제 말고도 이제 심스와핑이라는 것도 이제 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유심 복제와는 좀 다른 공격 방식입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이제 피해자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대리점이나 이제 어떤 그런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3자의 유심을 이제 정상 명의자의 유심으로 등록하는 공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조금 살짝 별개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심사핑이랑 이제 유심복제가 뭔가 그 언론에 의해서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청 및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 스팅레이랑 같은 장비로 사용자 식별 및 그 위치 추적 그리고 통화 감청이 가능한데요. 가입자 식별번호 IMSI와 그 유심 인증키 정보를 알고 있는 공격자는 단말기 소유자 개인을 식별 가능한 어떤 그런 감청의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가 업로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컨대 이제 공격자는 뭔가 그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 해킹을 벌인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격자는 국가 기반의 해커 그룹으로 추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랬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봤을 때 이제 정치인 또는 반대 진영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감청, 아니면 뭐 위치 추적, 선거에 출마한 인물, 뭐 정보기관 요원들 등에 대해서 어떤 국가 안보에도 영향이 가능한 어떤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사실 많이 쓰여 왔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요 스팅레이로 IMSI 값이랑 IMSI 값을 유출할 수 있으므로 개인 그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으로 가서 이제 가짜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단말기에서 어, 수행되는 어떤 통화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 사회 공학 공격이 가능하겠죠. 네.
실제로 정치 성향 프로파일링형 여론조사 사칭 요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화번호가 유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그 실제로 많이 그 공산권 국가에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 유출된 전화번호로 어떤 자동이나 수동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겁니다. 아니면 혹은 문자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이 어떤 전화번호, 이 어떤 여론조사를 받은 고객이, 사용자가 그 어떤 여론조사에 응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 중도 성향인지, 이 전화번호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그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의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그 기반으로 그 성향 분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태그 저장을 하게 된 후, 그다음에 정치 공작, 여론 조작, 뭐 선거 개입 시 어떤 요런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보수 쪽에서 여론 조사를 하고 싶으면 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그 전화번호들의 여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 성향으로 분류된 그 사용자들에게 여론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맞춤형 피싱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것저것 민감한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맞춤형 피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심 교체 유도형 공격 뭐 어떤 이런 되게 다양한 낚시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네. 음.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뭐 가입자 전화번호 같은 경우로는 뭐 피싱, 사칭, 뭐 여론조사, 여론 조작, 맞춤형 문자 공격, 그리고 가입자 식별번호로는 뭔가 통신망 스푸핑, 그리고 공격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어떤 스크립트를 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심 카드 일련 번호는 뭐 유심 번호를 타깃해서 그리고 공격을 정밀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유심 복제 그리고 감청 및 추적 그리고 사회공학 공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PPT를 작성했을 때는 이제 무엇이 염려되는가, 근데 무엇이 염려되는가라는 그 의문이 계속 들어서 요거를 좀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 정말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인 IMEI 값이 유출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그 정황이 나왔죠. 네. 그래서 홈 가입자 인증 시스템이 침해되었다면 그 내부망은 모두 위험하다고 가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5월 16일에 사실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뉴스로 나왔던 건데 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그 유출 정황이나 아니면 유출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또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상세 기록은 유출되지 않았을까? 이제 요런 그 또 의문 염려도 좀 적어 봤는데요.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카톡방에도 뭐 이렇게 살짝 올려드리긴 했는데 옛날에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예. 중국 그 위협 액터로 추정되는 APT-10이 일으킨 그 오퍼레이션 소프트셀이라는 그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실 그 요걸 분석한 그 분석가들이 이 공격자의 그 공격 동기를 이 CDR 데이터라고 사실 추정을 했었어요. 이 통화 상세 기록이라고 하는 이 CDR 데이터가 사실은 그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민감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감한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이전에 중국계 국가지원 해커 그룹에 의해 발생된 이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아직 그 정확한 어떤 그 공격자 위협 액터의 어떤 프로파일링을 위한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CDR이란 뭐냐? 이제 이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그 사용 그 고객의 이제 통화, 메시지, 데이터 사용 이력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보통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이제 통화 시작, 종료 시각, 발신자, 수신자 번호, 뭐 사용하는 단말기 정보, 뭐 접속 위치, 뭐 이런 것들, 통신 서비스 종류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유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민감한 어떤 정보들과 이 사람이 어떤 누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탐내는지를 좀 알아보면 그 국가 차원의 공격자는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누가 누구랑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어떤 기기를 쓰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외교관, 정치인, 수사기관 인물에 대해서 어떤 첩보 활동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그 국가의 첩보 기관은 뭐 애써서 뭔가 요원들을 뭔가 파견하고 뭐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공수를 들이지 않고 통신사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유출시킬 수가 있으니 이제 사실 되게 그 탐내는 자료겠죠. 네. 그리고 그 확인되는 해킹 기법은 이제 요렇습니다. 일단은 외부 인터넷에서 VPN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내부 리눅스 서버들을 이제 백도어 감염을 시켰고 그 백도어는 BPF 도어라고 분류되는 악성 코드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HSS 서버에 백도어를 감염시켰고 그리고 HS 서버 데이터를 탈취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확인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최초 침투 같은 경우에는 이반티 VPN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떠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정이라고 해놨고 그래서 요 어떤 취약점이 쓰였냐 하면은 그 우리가 쓰는 어떤 모든 어떤 기기들 뭐 소프트웨어들 어떤 프로그램들에는 그 취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들을 그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취약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CV라는 어떤 그 번호를 매겨서 이제 넘버링을 그 매겨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도를 점수를 스코어링을 그 매겨진 요 그 이반티라는 VPN 프로그램에 대한 어 제로데이 공격이 쓰였을 거라는 그 정황이 있습니다. 네, VPN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그 암호화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어떤 그 내부 인프라를 외부에서 그 내부처럼 쓰기 위해서 이제 터널링을 맺기 위해서 이제 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취약점이 있으면 이게 사실 그 내부에 침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 부분들을 이제 그 해커들이 많이 VPN 취약점을 노려서 내부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게 이제 쓰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또 뭐 나온 결과로는 뭐 웹쉘이 쓰였다. 뭐 웹서버를 공격해서 먼저 웹쉘로 접근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요 부분은 뭐 정확하지 않으니 그리고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 너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이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보면 이제 이 BPF 도어라는 게 쓰였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되게 어떤 그 고급
엄청 그 되게 어드밴스드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된 그 백도어입니다. 원래는 악성 코드들이 그 뭔가 악성 코드들에도 이제 권한이 되게 그 한정되어 있는 악성 코드들이 이제 그 감염이 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OS에 되게 깊숙한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서버들마다 이제 어떤 그 호스트 방화벽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우회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탐지 시스템들을 우회해서 뭔가 그 명령을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그 고급화된 악성 코드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적인 그 플로우를 좀 넣어 봤는데,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기존에는 방화벽에 의해서 막혀 있는 어떤 그런 트래픽들이 이 지금 BPF 도어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이 그 BPF라는 eBPF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이런 방화벽을 우회해서 되게 은밀하게 스트레스하게 동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변종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악성 코드들 변종이 25종인데, 사실 이 BPF 도어라는 게 사실 옛날에 발견된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 GitHub라는 그 소스 코드 그 저장소, 인터넷에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소스 코드 저장소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 이 원본 소스 코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뭔가 그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마음대로 이제 가져가서 이제 그 변형시켜서 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종이 되게 많이 있는 악성 코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그 변종 악성 코드들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민감 정보 유출이 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 요런 것들이 왜 이 SKT가 이거 막지 못했을까라고 한다면, 그 이쪽 장표에서도 제가 뭐 간단하게 어떤 공격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최초 침투, 그리고 감염 확산, 그리고 민감 정보 수집, 뭔가 민감 정보 유출, 어떤 이런 각각의 스테이지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게 군사학에서 가지고 온 어떤 컨셉입니다. 그 미사일 킬체인이라고도 하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먼저 뭔가 위성에서 어떤 미사일이 그 어떤 전장을 감시하고,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이 뭔가 어 그 이동하고 있는 어떤 그 정황이 발견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탐지를 하죠. 인공위성에서.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뭔가 어떤 그런 정찰 기기나 어떤 그런 것들로 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뭐 조준해서 뭔가 그 이 어떤 킬체인 속에서 뭔가 이 각각의 어떤 공격자가 그 우리를 타격하기 전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스테이지들을 쭉쭉쭉 스플릿해서 이제 뭔가 그 각각의 그 스테이지별로 어떤 그런 대응 행동 전략들을 이제 그 나래비하는 어떤 그런 그 컨셉인데요. 이게 그 정보보안 쪽에도 이제 동일한 개념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그 조직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뭐 처음엔 정찰을 하고, 그리고 그 이 조직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자기들의 툴, 어떤 뭐 이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BPF 도어 어떤 이런 것 악성 코드들을 그 탐지되지 않는 형태로 뭔가 무기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딜리버리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지들, 각각의 스테이지들을 그 SKT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보 유출이라는 실제 그 악성 액션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뭐 이런 그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표를 단 게 아니라,
사실 정보 보안 분야에서 어떤 탑 학문에서 이제 그 차용해 오는 어떤 이런 컨셉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뭔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표를 좀 달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위협 액터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 그 정보보안 분야가 뭔가 최초는 아니죠. 뭔가 그 범죄 수사 쪽에 그 범죄자 프로파일링 하는 부분에서 뭔가 차용한 컨셉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저도 이번에 흥미롭게 좀 연구를 하게 돼서 네, 이런 것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요 사실과 경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그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이 설명이 잘 제대로 됐는지 좀 쉽게 설명이 되셨는지는 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아, 네. 그림을 그릴 정도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기 정보보호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섞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버 범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고 이게 그 요즘의 범죄 트렌드랑 어떤 기술이 어떻게 고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공격자들이 어떻게 다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범죄 트렌드가 사실 요즘에는 범죄가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는 그 개인 해커들, 뭐 취미 혹은 뭐 단순히 과시하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인 목적으로 많이들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사실 뭔가 그래도 정보 보안, 어떤 이런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있고, 그래서 사실 예전과 같이 뭐 간단한 툴이나 아니면 뭐 어떤 간단한 기술로 사실 뭔가 어떤 조직을 뚫기는 좀 사실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뭐, 하지만 뭐 막 뭐 중학생들한테도 털리고 뭐 초등학생들한테 털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간간히 일어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좀 어떤 개인적인 해커들이 어떤 기업을 혼자서 이렇게 해킹을 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범죄들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되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어떤 해커들을 양성을 해서 국가 배후에 이런 해킹 그룹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APT 맵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 각 국가별로 실제 프로파일링이 된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중국, 북한, 뭐 우리나라에도 해킹 그룹, 프로파일링 된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뭐 러시아, 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사이트는 한번 들어가셔서 뭐 재미로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APT 그룹들이 프로파일링 되는 게 뭐 그냥 뭐 단순한 어떤 뭐 단순하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것들이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프로파일링이 됩니다. 저도 해킹 사고 조사를 할 때 요런 프로파일링 된 어떤 해커들의 액터와 어떤 이런 행위들, 어떤 뭐 이런 액터들이 남기는 자신들만의 어떤 이런 시그니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좀 난해했던 그 사고들을 해결했었던 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글에서 구글에서 지금 또 이런 스트릿 액터를 프로파일링하는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글의 이제 맨디언트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그 APT 그룹들을 분류하고 이런 APT 그룹들에 대한 정보를 그 공개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각 그 기업들의 보안팀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뭔가 그 사고를 조사하고 그리고 사고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라자루스 그룹도 있죠. 네, 뭐 이런 그룹들의 어떤 흔적들을 그 침해한 조직에 남기는 인프라에 남기는지 어떤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APT 42로 분류되는 뭐 그룹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장표에 담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적이 다양화됐습니다. 이제 금전 탈취는 뭐 전통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지식 재산 그리고 정보 수집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사회 혼란 조성 그리고 사이버 테러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 사례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되게 잘 랩핑된 형태로 그 사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뉴스 기사로 짤막짤막하게 뜨는데요. 예.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 리포트 형태로 잘 나온 어떤 이런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위버엔트 수법과 닮았다. 뭐 중국 해커 집단과 닮았다. 이제 뭐 해외 통신사들도 이 해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고도화된 공격 기술들이 쓰이고 있고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공격이라든지 뭐 커널 레벨 악성 코드 이번에 쓰인 BPF 도어 같은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뭐 딥페이크로 피싱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하여 취약점을 스캐닝 한다든지 등 뭐 이런 되게 고도화된 공격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취약점이라는 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거는 뭔가 해결 방법이나 패치가 나오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 위험한 그 취약점이다라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망 공격이 뭐냐라는 또 이제 또 궁금점이 좀 있으실 수도 있으신데요. 어, 실제로 요 공급망 공격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사이버 쪽에서 또 원래 있었던 컨셉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전쟁할 때 뭔가 그 어떤 상대방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뭐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우물에 독을 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급망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이버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들이 감염이 되면 이 감염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만약에 뭐 이런 되게 감염된 어떤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줌 같은 경우에도 줌 회사를 공격해서 뭔가 이 줌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으면 저희가 이 줌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저희가 그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공격들이 실제로 많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정원에서도 이 그 공급망 공격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응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저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 공격에 대한 어떤 이런 유형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어떤 이 사이버 보안 전선이 되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그 해킹의 산업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범죄들이 서비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스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크라임 애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뭔가 디도스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디도스 인프라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본넷을 만들어서 그 어떤 공격을 수행했는데 이거를 지금 대신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요. 다크웹과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되게 그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사용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정말 이 서비스처럼 그 고객 ITF 저기 고객 지원도 해주면서 실제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실제로 채팅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라스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공격자들이 아까 전에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렸을 때 악성 코드들을 이제 공격자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웨포나이징을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악성 코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그 리소스가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업화해서 이제 머레어를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랜섬웨어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랜섬웨어도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이내로 마무리가 되실까요? 네네네. 네, 알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 내용인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라고 해서 이제 실제 초기 침투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그 서비스들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크웹에서 자기들이 이제 초기 침투한 어떤 그 피해자 기업들, 조직들의 어떤 정보를 파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임대형으로 해주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격자들의 범주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뭐 표적 공격, 뭐 은폐, 그리고 역할을 분담, 이제 요런 형식으로 이제 지금 사이버 범죄가 진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개인 차원의 피해와 이제 취약성이 있는데요. 개인들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뭐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미싱, 금융 OTP 탈취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극도의 스트레스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에서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왜 취약하냐를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있겠죠. 자기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은 모르시고요. 그리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모르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죠. 네. 그리고 유심을 뭐 하면 안전하다. 그래도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되게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도 이제 뭐 신뢰가 상실되고 전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뭐 평판이 추락하고 그러죠. 네. 네. 왜 취약한지, 뭐 경영진의 보안 인식 부족,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경영진들이 보안 인식에 대해서 부족한 측면을 갖고 있고, 실제로 SKT의 한 이사가 옛날에 했던 말이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SKT의 한 이사가 뭐 해킹을 당해도 어차피 벌금 내는 게 정보 보안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득이다라는 말을 해서 뭐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피해들이 있고요. 정보 주권이 침해되고 뭐 사회적인 불안이 조성되고 어떤 이런 국가 안보들이 위협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공조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필드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한다고 많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적어봤고요. 네,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범죄학적 시사점인데요. 요거는 그냥 좀 되게 뭐 귀엽게 그냥 좀 간단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해커가 이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범죄를 선택하지 않을까, 해커도.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이제 익명과 처벌에 어려움이 많으니 범죄 유인이 크다라고 이제 어떤 요런 내용들이 겹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정책적으로 저희도 뭔가 처벌을 확실하게 해커들한테, 그리고 처벌을 확실하게 검거율을 제고하고 형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이버 범죄로 일어난 어떤 이런 것들을 수익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버 범죄로 수익을 환수해서 얻은 금액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반면 교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각종 해커들을 원티드 이제 그 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 번도 이런 그 지명수배 해커들을 지명수배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정보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어, 검거율을 높이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기회 이론, 뭐 일상활동 이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 있는 가해자와 그리고 매력적이고 취약한 표적, 그리고 부재한 보호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이제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환경이 사실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이론적으로 시사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넣어봤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범죄학적으로 시사를 드렸는데 좀 귀엽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